네, 지난 시간에 대충 이론적인 건 거의 다 정리가 다 되셨죠? 이론적인 부분. 그러니까 수리표까지 그때 다 기본 형태를 말씀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대강 뭐 이름에 그 점수가 있다면 한 몇 점쯤 이렇게 된다라는 이름에다가 이렇게 점수를 매겨보는 그런 걸 한번 해보기로 하죠. 장면. 그 장명이나 이제 사실은 또 계명이나 이론적으로는 거의 장명, 계명, 또 새로 이렇게 호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도 원리적으로 거의 우리가 이때까지 설명한 이론들 있죠. 거기에서 그래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정리했던 이제 이론들을 이제 한번 쭉 정리를 해보죠. 제일 처음에 따졌던 게 그 음량이죠, 음량. 그래서 이제 음량은 워낙 우리가 어떤 동양학 전반에서 자연의 어떤 순환 원리로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인데, 모든 것에 결국 이제 음량적인 어떤 보완이 밸런스가 결국은 이제 생명력이라든지 어떤 지속적인 어떤 발전,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인자로 봐서 늘상 그 음량의 밸런스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음량의 기본 어떤 개념도 되고 또 활용 요소도 되고 하죠. 자, 이름에서 그 음량은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그게 어떤 게 있었죠? 이렇게 획수를 따져가지고 획수의 뭘 따졌었죠, 그때? 홀짝 기억납니까? 이게 홀수는 양에 배속하고 짝수는 음에 배속해서, 그래서 획수의 그 홀짝을 따져가지고 했었고, 그 다음에 모음의 그 음량, 그래서 모음의 음량, 이제 이걸 활발하게 채택을 하는 사람도 있고 채택 안 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이제 지금 이제 그 장명 이론들이 실제로 한 15가지 이상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자기들마다 이렇게 채택을 해서 쓰는 이론이 많다고 보는 거죠. 제가 소개해드리는 건 그래도 비교적 좀 다수학설, 여러 사람들이 충분히 이렇게 근거를 삼을만 하다 하는 그런 이론 중심으로 소개시켜드리는 것이죠. 근데 모음의 음량, 이건 채택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일단 음량이라는 기준으로 볼 때 충분히 근거가 될 만한 어떤 기준이 되기 때문에, 획수의 홀짝이나 모음의 음량에서 획수에서 주로 우리가 이제 한자 문화권에서 하는 것을 한자라고 하는 것이 소리글이 아니라 의미글이죠, 그죠? 의미글. 글자마다 우리 중자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표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소리글이죠, 소리글. 그러니까 소리로서 똑같은 소리로 중자라고 하더라도 한자에는 뭡니까? 가운데 중자도 있을 것이고 무구 중자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겠죠, 중자가. 그래서 이제 요렇게 의미를 전부 다 이렇게 전달하는 한자는 이제 의미 글자, 그러니까 표의 문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소리글에 의해서 전달하는 것은 주로 우리나라 말이나 영어도 사실은 표음에 가깝죠, 표음용. 물론 어원적으로 보면 다 표의하고 표음이 섞여 있겠지만, 소리글에 해당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 글자 자체의 의미보다 모음의 음양이 사실은 좀 더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똑같은, 물론 이제, 뭐 중국어 시간도 아니고 국어 시간도 아닌데, 이게 다 중국어식을 발음한다면 이게 또 뭐 사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실제 발음이 다르겠죠. 자기들 그런 구별해 쓰지만 우리나라 표현에 의하면 사실은 이렇게 그렇게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로 표음, 그러니까 소리를 적는 글에 있어서 사실은 이 모음의 음량 부분도 상당히 좀 참조를 해서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때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획수의 홀짝이나 모음의 음량이 결국은 뭐가 섞이는 게 좋다. 음하고 양이 같이 이렇게 밸런스를 잡아주는 섞여 있는 모양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장명에서 그 오행적 요소를 주로 채택해서 보는 게 어떤 거였죠? 오행적인 요소를 채택해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활발하게 우리가 채택해 쓰는 것이 결국 그 자음의 오행이었죠, 그죠? 자음의 오행, 자음의 오행에서 각 그 목화, 토, 금, 수에 배속되는 설, 후, 치, 순의 발음이 어떻게 연접하거나 서로 상생이 되는 구조가 비교적 좋은 걸로 친다. 기억이 나시죠? 그다음에 목구멍 소리, 이응, 히읗. 그다음에 치음, 시읒, 쌍시읒, 지읒, 치읒, 쌍지읒, 미음, 비읍, 피읍 이런 것들이 다 정리해드린 거 기억나시죠? 예, 그 표로 제가 만들어드렸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제 자음의 그 오행에 우리가 이제 시중을 해서 뭐 예를 들어 이름 만든다면 그러니까 목, 화, 토 이런 식으로 만들거나 뭐 목목화, 목화화 뭐 이런 식으로 뭐 성이 김씨다 이러면은 난, 희 이렇게 그죠? 니은, 히읗 이렇게 연결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목화화 모양을 만든다든지 안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서 목, 수, 금 뭐 이런 것들 김민지 뭐 이래서 김민재 이런 식으로 그죠? 발음을 이제 가급적이면 오행적인 그 소통 요소가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배치를 시키는 것이 그 자음의 그 오행 요소에 결국은 흐름을 이렇게 원만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보통 그 초보적인 텍스트에는 상당히 많이 그 앞부분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상당히 이제 비중이 이제 큰 걸로 다루고 있는데 실제로 뭐 채택을 좀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채택을 좀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이게 이제 장명 이론이 복잡해지는 이유가 사람마다 이렇게 비중 차이가 다 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더 중요하다. 뭐 획수의 홀자 음량 요소가 중요하다. 어떤 사람은 자음의 그 오행 요소의 소통성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사람마다 그 참조나 기준은 하되 비중 차이를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지은 이름은 뭐 더 좋은 이름이고 다른 사람이 지은 이름은 별로 안 좋은 이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는 기준이 다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그 장명을 뭐 의뢰하거나 또 성명의 어떤 그 감정을 의뢰할 때, 성명 감정 의뢰할 때 이 집에 가면 좋다 하고 또 저 집에 가면 뭐 별로다 하고 또 똑같은 이름인데 또 어떤 집에는 뭐 안 좋다 이런 표현까지 하는 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하고 어필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이제 그분 각자가 이론적으로 채택해서 쓰는 어떤 비중, 이론 차이도 물론 있을 수 있고 비중 차이도 있을 수 있고 이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결국 이제 그 이름에 대한 어떤 평가나 점수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 자음의 오행의 어떤 요소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풍수에서 그 일종의 비보 개념으로 뭐가 부족한 것을 보완을 해주는 그 상징 체계로서 그 문자 보조가 있었죠. 문자 보조. 그러니까 여름에 태어나서 뭐 어떻습니까? 계절적으로 불기운이 많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태어난 물론 팔자의 어떤 그 패턴을 좀 세세하게 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여름에 태어나면 이름이 옷하고 비슷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옷하고 비슷하니까 옷을 어떻게 해요? 옷감을 얇게 만들어요, 두껍게 만들어요. 얇게 되고 옷을 시원한 어떤 모양새를 갖추듯이 그러니까 부족한 그 사람이 타고날 때에 부여된 기운에서 부족한 요소를 좀 보완을 하는 문자 보조 형태의 우리가 오행 보조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 여름에 태어나면 오행적으로 대체로 수의 보완이 따르고, 그 다음에 봄에 태어나면 대체로 오행적으로 뭐가 강하죠? 목의 기운이 성할 때죠, 그죠? 목의 기운이 성할 때니까 상대적으로 반대편에 있는 무엇을요? 금이나 토를 이렇게 부족한 것을 이렇게 보완을 해주는 이런 그 문자 보조의 형태로서의 오행 요소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요 이론도 여러분 텍스트에서 보시면 또 활발하게 채택을 해 쓰는 사람도 있고 또 이건 별로 또 채택 안 하는 안 하는 식의 그 이론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일종의 그 맞춤 개별적인 어떤 요소에다가 맞추는 거죠, 그죠, 이게. 그러니까 옷을 만든다 치면 요런 획수의 뭐 음량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우리 획수가 있었죠, 그죠, 획수 길흉. 획수 기륭이 있다면 이 획수 기륭이나 획수의 홀짝, 그 다음에 자음의 오행 이런 것들만 주로 맞춰주는 이론은 딱 그렇게 우리 옷으로 치면 기성복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 원칙만 딱 지켜가지고 판에 찍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는 식의 그 장명법이 이제 그 획수의 음량, 그 다음에 오행에서 그 자음의 오행, 그 다음에 획수가 좋은 어떤 조합으로 드러나도록 배치를 시키는 것. 그것만 이렇게 딱 지키는 그런 이론도 있어요. 그거는 뭐 한번 하여튼 기성복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이런 요소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요? 그 개별적으로 사이즈나 치수는 비슷한데 무엇을 사용함으로써 그 우리가 옷감을 여름이니까 얇게, 겨울이니까 두껍게 이렇게 해서 그 기운적인 그 보완을 갖다가 유도하는 일종의 그 맞춤식 이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이름이라도 어떻게 여름에 태어난 사람이나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그 영향을 받는 어떤 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또 많이 채택하는 분도 있고, 이게 더 중요하다. 예.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예. 또 요 부분이 그래도 뭐냐면 옷을 만드는 데는 기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디자이너는 이 이제 자음의 오행을 더 충실하게 지킨 것을 굿 디자인으로 본다 이거죠. 근데 또 어떤 디자이너는 그게 아니라 이 밖으로 파격성을 주더라도 안으로 뭔가 보완이 돼야 된다. 이런 데에 더 이제 치중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해되시죠? 개념 차이를. 그 다음에 이제 획수기륭은 거의 그 장명 이론에서 거의 모든 부분에 이렇게 우리 옷을 만들 때 앞판 몇 센치, 뒷판 몇 센치, 길이 몇 센치 뭐 이렇게 팔
이렇게 뭐 팔 길이 얼마, 옷이 길면 팔도 길고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뭐 딱 숫자가 여기에 하나의 숫자가 부여되면 다른 숫자는 어떻게 돼요? 거의 선택이 점점 줄어들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 또 이 중에서 하나 선택했다 하면 이 중에서도 결국 두 개, 세 개밖에 되지 않는 이런 제한성이 생겨서 하나의 어떤 수치가 고정되면 나머지 숫자도 고정되고 또 앞뒤가 고정됐으니까 또 팔 길이도 고정되고 이런 식으로 그 수리의 어떤 조합에 있어서 어떤 틀이 딱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에다가 또 이제 보통 불용 문자 리스트가 있었죠, 그죠? 불용 문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정리해드린 불용 문자 보면 실제로 막 불용 문자의 종류는 대단히 많아요. 대단히 많아가지고 실제 저 자료를 하여튼 그 정리를 한 사람들마다 다른데 그 통계 처리를 해서 이렇게 해놓은 분들은 그분들이 정리하는 자료는 뭐 거의 이름 안 걸리는 게 없을 정도로 이게 통계 처리를 처리해놓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그 많은 글자가 불용 문자로 걸려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그러니까 글자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그냥 하나의 소재로 생각하면 됩니다. 소재로 일단 그 장명 이론에 조금 더 충실한다면 좀 충실한다면 그 글자 자체는 그 소재에 해당하고 결국 뭡니까? 다른 글자와 어떻게 그 조화를 갖추느냐가 좀 더 이렇게 그 이론적으로 좋으냐 나쁘냐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불용 문자는 여러분이 그 참조를 하시되, 실제로 우리도 통계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뭐. 우리가 완전 이 문자를 창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사람이나 사물에게 그런 이름을 부여해서 쭉 오랫동안 사용했을 때, 우리 경험치로 이렇게 이제 또 수많은 케이스로 검증을 한 거죠. 검증한 것들을 보면은, 실제 불용 문자 중에 좀 꺼려야 될 글자들이 좀 몇 개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글자들이 갖는 뭐 공통적인 속성. 지난 시간에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신선성자가 지금 이번 자료에 있나요? 한번 봐보죠. 신선성자 같은 게. 불용 문자, 없죠? 여기 자료 없는데. 하여튼 이게 정리를 한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불용 문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고, 또 좀 작게 이렇게 정리된 글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람에게 어떤 글자들이 있으면은 우리가 통계 처리를 하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글자는 썼을 때는 이게 안 좋은 것의 어떤 정도라고 칩시다. 그럼 안 좋은 것이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기준을 한 요 정도로 이렇게 그은 사람은 요 글자만큼은 쓰지 말자. 이렇게 해놓고 무슨 소리 이러면서 안 좋은 거 있으면 전부 다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요 글자 저 글자 전부 다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한 20개라고 한다면 20개 글자가 이렇게 쭉 있다고 한다면 한 절반이 다 어디에 걸려요? 불용 문자에 걸려버리죠. 그죠? 하여튼 안 좋은 거 있으면 무조건 일단 채택에 넣는 거죠. 통계 처리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해봤을 때. 물론 이게 이제 통계가 아니라 이제 또 원리적으로 이게 척자나 파자,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글자를 이렇게 이 파자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살짝 소개해드렸죠. 그죠? 글자를 깨봤을 때, 깰 파자, 글자, 보기 싫다, 그죠? 이렇게 파자를 했을 때 그 의미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통계와 상관없이 이 글자는 글자 자체가 이게
의미나 상징이 좋지 않다. 이렇게 보는 이론으로 가지고도 우리가 또 불용 문자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이러면 다 걸리는 거죠, 사실은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척자술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 실제로는 이름을 풀이하는 데에 쓰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일종의, 그 점을 보는 원리로도, 그러니까 왜 이 사람이 하필이면 이 이름을 썼을까? 거기에는 반드시 이 사람의 그 운명적인 키워드가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전제를 하고 이제 이름 풀이를 해나가는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이제 척자나 파자에 또 치중을 해서 보는 그 이론을 더 많이 채택하는 사람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씩 파격을 줘버려요. 파격을 아주 줘버린다니까. 그러니까 획수 뭐 조금 틀도 돼. 홀짝 안 맞아도 돼.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자음의 오행 필요 없음. 그러니까 글자 자체가 뭐냐면 숨겨진 의미로 이렇게 볼 때 나쁜 의미로 이렇게 글자 자체가 조성되어 있으니 이런 것들에 의한 어떤 해석이나 의미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또 위주로 파자술이나 우리가 척자술을 위주로 또 이름을 이렇게 짓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런 어떤 왜곡도를 정리하고 있어야 이름이 이 사람이 이름을 좋다고 하는 거는 요런 측면에서 좋다고 하는구나. 또 요런 기준에서 이 이름이 나쁘다고 표현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감각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그 종교가 불교인 사람들은 보면 보통 또 이렇게 스님한테 가가지고 그죠? 스님한테 가서 보통 이름을 받아오기도 하는데, 근데 그분들 중에도 이론적으로 이런 어떤 음양이나 오행, 획수 이런 어떤 장명의 일반 그 다수 이론을 기준으로 뽑아주는 분도 있고, 또 요런 어떤 그 상징, 이렇게 뭐 파자 척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체적으로 아우르면은 상징 체계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글자 꼬라지를 보니까 이 신선선자리를 쓰고 있다. 신선선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신선선자를 제가 경험한 거, 제가 27년 동안 통계를 내니까 이 신선선자를 쓰는 남자는 뭐 선자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선자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신선선자 쓰는 사람 치고 가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돼 있거나, 그러니까 결혼을 해가지고 배우자의 어떤 덕으로만 사는 모양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단순하게 통계치라고 하더라도 이게 그 상징이 나름대로 보여주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는 거죠. 지난번에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해드렸죠. 그죠? 잡을 병자에 구름 문자를 쓰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상징 체계로 보거나 또는 뭐 파자, 척자 이런 것들을 채택했었는데, 잡을 병자에 구름 문자, 이름이 병문이다, 이게 병문이. 근데 이분이 직업적으로 보니까 젊은 날에 뭘 한다? 의미로만 그대로 봅시다. 구름 잡으러 다닌다. 구름 잡으러 다닌다. 그죠? 구름을 잡는다. 그죠? 구름을 잡는다. 근데, 실제로 젊은 날에, 우리 지리산에 가면 이렇게 해돋이 같은 사진을 보면 이렇게 구름 바다가 있잖아요. 구름 바다. 그죠? 물도 뭐냐면 평평해지면 그게 바다잖아요. 구름도 바다가 되고. 그죠? 이분이 배를 갖다가 한 20여 년 이상 타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구름 잡으러 다니는 거죠, 구름 잡으러.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를 내려서 뭘 했냐, 목욕탕을 한다, 목욕탕. 목욕탕은 뭐야, 어떻게 김이 나잖아요, 김이, 그죠? 그래서 맨날 구름을 잡으면서 일을 하고 있는.
요런 어떤 이제 그 상징, 그 일종의 그 비유를 해서 우리 의미를 그 해석해 보기도 하고 하는데, 실제로 그 이름 속에는 상당히 그 비밀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그 문자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렇게 사람인변에 뭐예요, 이게? 매산자잖아요. 신선선자 할 때, 그죠? 사람이 어디에요? 속세에 있는 게 아니라 산에 있으니, 사람이 아니라 신선이라, 그죠? 그래서 물론 한자의 우리 한자가 만들어진 여러 가지 회의, 지사, 상형, 형성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걸 다 분리해가지고 각자의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고, 또 조합에 의한 어떤 그 의미 해석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요 부분을 그러니까 상징이나 파자, 척자 이런 것을 이렇게 많이 채택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또 요런 앞에 있는 일반 이론들을 좀 많이 무시한다는 거죠. 또 우리가 또 이름 중에는 이게 보통 우리 스님이 되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이름을 갖습니까? 이게 법명을 가지고 그죠? 법명 그죠? 법정 스님을 그죠? 그게 요런 어떤 법명의 어떤 어떤 장명 원리도 보면은 대체로 이런 상징을 쫓아서 그냥 지어버리기 때문에 획수나 음양이나 오행 이런 이론을 잘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법명, 그 다음에 이제 그 임금이 내리는 호가 휘호죠, 그죠? 휘호, 그죠? 휘호가 충무공이다 이러면은 임금이 내리는 호가 그죠? 충무공이잖아요, 그죠? 충무공. 그 다음에 또 스승이 내리는 사호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주변에서 사람들이 불러주는 아호도 있고, 요렇게 이제 휘호, 사호, 아호 이런 것들에는 사실은 이런 어떤 그 획수의 음양수리 이런 것들을 그렇게 잘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체로 의미나 상징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채택을 해서 쓰는 경우가 일반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쓰는 것은 소위 이제 속명이죠, 속명. 속명에서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요소들, 측면들을 관찰해 볼 때 이 이름은 대체로 여러 가지 그 조화를 가진 이름이다. 조화를 못 가진 이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 있는 원리를 가지고 어느 정도 여러분이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재단은 해보되 이런 이름에는 사실은 이제 법명이라든지 그다음 피오, 사오, 아오 이런 것에는 다 적용하기에는 그 한계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죠. 더더욱 이제 제가 요즘처럼 이제 그 한자가 갖는 어떤 상징을 벗어나서 우리가 주로 이제 표음 문자 또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특히 영어 이런 건 전부 다 거의 다 표음에 가깝죠, 그죠? 물론 어근은 따지면은 그게 이제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만 주로 영어 우리나라 말도 마찬가지로 표음 문자에 가까워서 주로 이제 또 음의 파동, 음의 파동을 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하든지 통계를 하든지 또 학술적 근거를 이렇게 새로 기준을 정해서 이렇게 이걸 위주로 또 이렇게 하는 이론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장명의 어제와 오늘 여러분이 그걸 이렇게 오늘 이번 그 강의를 통해서 정리를 하신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집 가면 다르고 저 집 가면 다르고